자, 177쪽에 71번 보시면 71번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것 찾는 겁니다. 토지 분할에 대해서 허가를 받은 자가 개발행위를 마치면 행정청의 중검사를 받아야 된다. 토지 분할과 물건 쌓아놓는 행위 둘은 중검사 대상이 아니다. 1번이 답이에요. 그냥 이것도 참 신나는 거죠. 2번 건축물 건축에 대해서 개발행 허가를 받은 후에 연면적을 5% 범위에서 확대할 때요. 확대할 때니까 허가를 받아야 된다가 맞고. 3번은 개발행 허가를 하는 경우 허가 신청자 의견을 들어 경험 등에 의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조건부 가능하다. 허가 미리 신청자 의견을 들어서. 4번의 관리계획 시행을 위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에 의해서 건축을 건축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아야 된다. 도시계획 사업은 다 제외죠.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5번의 토지 일부를 공공용지로 하기 위해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허가를 받지 않아야 되는 경미한 사항에 들어가요. 토지 공공 목적이면은 주로 행정청이 공익으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가 대상 아닙니다. 답은 쉬웠고요. 넘겨보세요. 자, 이제 개발도 관리비가 기반서를 부담금에 대한 문제네요. 야, 그런데 73번을 바로 하려니까 그냥 또 개발 및 관리비에 대한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싹 없어지네. 72번 보세요. 개발 또 관리비에 대한 설문제 옳은 거. 요새는 좀 짬뽕에서 막 내니까 옛날 문제네. 개발도 관리구역은 개발도가 너무 심해서 관리 들어가는. 개발도 관리구역 안에서는 해당 용도지 개시원들은 용도를 최대한돼 50% 범위 안에서 용도를 강화. 정확하죠? 이게 정답이야. 일반 정답입니다. 이거 건폐로는 안 되죠, 그죠? 50% 강화는 용적률만 50% 강화합니다. 법에서는 건폐 용적률을 다 강화한다. 이건 맞지만 50%는 용적률만 50%예요. 2번, 3번 지문 이상한 지문들이고 4번은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설의 수용률이 부족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개발도 관리로 지정될 수 없다, 지정될 수 있다.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디에서요? 주상공 중에 하나. 같이 될 수 있는 곳. 4번은 확실히 틀렸고 5번의 개발도 관리구역 지정권자는 국장, 특광시장원수죠. 특광시장원수. 제가 국회법에 나오는 얘기 중에서 관리계획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관리계획 결정권자인 시도지사, 대도시장, 국장인데 관리계획 내용에 속하지 않는 거. 여기 개발도, 밀도 관리구역이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관리계획 내용이 아니죠? 이런 건 다 특광시장원수가 한다 그랬잖아. 특광시장원수가. 네. 그래서 2번, 3번 안 보셔도 되고. 자, 우리 73번 봅시다. 국가법상 기반설 부담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법령 개정으로 인한, 자, 우리 기반설 부담구역, 기반설을 부담시키기 위해서 지정하는 땅. 법령 개정으로 인해 행위 전에 완화되는 지역에서는 기반설을 부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자, 우리 인구가 늘어나서 기존의 기반설이 부족하게 됐을 때 새로운 기반 설치와 관련해서 지정하는 곳이죠. 기존의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곳이 인구 늘어나니까 지정해야 되지. 강화되는 곳이면 아니다. 완화되는 곳이니까 지정해야 된다? 맞는 겁니다. 이번에 녹지와 폐기물 처리 시설은 기반설 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설에 해당한다. 기반설 부담에서 설치가 필요한 기반설은 인구가 늘어나서 자연스럽게 부족하게 되는 시설이죠? 네. 해야 돼. 자, 녹지, 폐기물 처리시설 해야 됩니까? 네. 당장 산책할 녹지,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잖아. 또 뭐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도로, 공원, 상하수도 이런 것들. 학교. 근데 학교 중에서 뭐는 빠진다 그랬습니까? 대학처럼 큰 건 아니다. 큰 것들은 아니다. 이렇게 했던 거. 응? 맞고요. 3번에 동일한 지역에 대해서 기반설 부담구역과 개발도 관리구역을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개발도 관리구역은 기반 설치가 곤란한 얘기는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근데 기반설 부담구역은 설치가 되는 걸 전제로 해. 그래서 기반설 부담구역은 개발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중복될 수가 없어. 이건 개념상 틀렸습니다.
4번의 기반설 부담구역 내에서 주택보호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은 기반설 설치비용의 부과 대상이 아니다. 자, 설치비용 부과 대상은 건물의 신축, 중축, 그것도 200을 넘는 신축, 중축만이죠. 리모델링은 신축, 중축, 건축과 다른 개념이죠. 대상이 아니다. 아니다. 5번의 기존호출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건축행위가 기반설 설치비용의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기존호출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만 부과 대상. 초과하는 부분만 새로 늘어날 부분이죠? 맞잖아. 자, 그러면 75번 봅시다. 국회법상 기반설 부담구역이 지정 대상이 될 수 없는 지역은? 자, 1번. 시가와 지역에서 해제돼야 개발행위가 집중됐대요. 지정해야 됩니까? 네. 인구가 확 늘어나겠네. 개발행위가 집중됐으면. 아니, 이거 개발행위가 재발행위네? 뭐 재발이 집중이 돼도 자꾸 재발할 때는 이번에 계획관리지역에서 3종 일반 주거지로 변경되는 지역이면은 인구 늘어납니까? 네. 주거지역으로 늘어났잖아요, 여러분. 3번에 주거지역에서 자연환경 보전지로 변경되면 아니에요. 야, 이렇게 진짜 변경되면요, 여기 땅 가진 사람은 재앙을 맞은 거야. 재앙을. 이건 재앙 수준이야. 진짜 이거 얼마나 이름 슬프겠어. 인구가 그냥 한 10분의 1로 줄어들겠네. 지정해서는 안 돼. 행위장 강화입니다. 4번에 전전년도 개발한 건수가 100건이었는데 전년도 개발한 건수가 130건으로 증가해서 100에서 130으로 증가해서 몇 프로 증가해요? 30% 증가죠? 그럼 20% 이상 증가죠? 20% 이상 증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5번에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5%인 시, 전체 시가 5%인 시에 속해 있는 지역으로서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30%면 25% 높은 거죠? 네. 그럼 이게 20% 이상 높은 곳에 들어가요. 자, 해야 되는데 숫자는 정답 아니었잖아. 답은 3번이었죠. 77번 보시면 77번 안 해요. 이거는 호수지만 안 합니다. 제가 기반설 부담구역 나오는 것 중에 기반설 유발개수 나오는 건 안 해도 돼. 기반설 유발개수 나오는 것은 그거 하려면 생고생이야, 생고생. 그냥 눈치껏 봐서 뭐 기반설을 유발하는 그 개수가 높은 거다 이런 거 따질 수는 있지만 그 생고생입니다. 그건 틀려도 돼. 근데 하필 그 문제야. 그러니까 요거 말고 그 위에 거 봅시다. 76번. 기반설 부담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기반설 부담구역은 개발도 관리구역과 중첩하여 지정될 수 있다? 없다. 2번 고등교육단한 대학은 기반설 부담구역에서 설치가 필요한 기반설에 해당한다? 아니다. 대학처럼 큰 건 아니다. 대표적으로 아니다. 3번의 기반설 설치 비용은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부가대상 토지 및 이와 비슷한 토지라는 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이게 답이네요? 네. 이 문제가 여러 번 나왔던 것들 훌륭한 것들이 지문이 많네요. 여기가 76번이. 요거 맞고요. 참 우스워 보이지만 이 3번을 정답으로 하는 거 여러 번 나왔던 거예요. 다른 것도 다 나왔었고 복합적으로. 2번에 관련된 것도 몇 번 나왔고 1번에 관련된 것도 몇 번 나왔고 4번의 기반설 부담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개발의 허가를 제한하였다가 이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중앙도시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거는 우리 기반설 부담구역이 아까 허가 제한 사유 중에 하나였거든요. 처음에 허가를 제한할 때는 심의를 거쳐야 돼. 근데 연장할 때는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심의받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심의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5번의 기반설 부담구역 고실로부터 2년이 될 때까지 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 구역 해제, 이것이 유명한 1년짜리죠. 기반설 부담구역은 대부분 이자가 많다. 근데 일자랑 관련된 것이 기반설 설치계획 수립 시기 1년. 부담 지정 규모 10만 이상. 그거만 일자잖아. 나머지 다 이자잖아. 이거 1년. 이게 훨씬 좋은 문제네. 77번에 예를 들어 4번 같은 것은 뭐 한 번 나왔던 것이고 78번. 아니 79번. 9번.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 및 기반설 부담구역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작년 문제네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는 당해 용도적에 적용되는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어디가? 완화가 들어가서 틀렸지.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는 건폐율을 강화해요. 강화. 0에서는 용적률 50% 강하고요. 완화는 있을 수가 없어. 틀렸고. 군수가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하려면
지방도시계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된다. 어떻습니까? 응? 잘 봐서 확신이 안 들면 어떻게 하라고요? 아예 X라고도 얘기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 보고 다시 보자니까. 항상 확신 없이도 계속 온단 말이야. 일단 확신 없는 거 있으면 넘어가고 다시 온다. 에? 자, 3번. 주상에서의 개발 행위로 기반설의 수용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에 기반설가 곤란한 지역은 기반설 분양으로 지정할 수 있다. 확실히 틀렸죠, 이거는? 개발도 관리구역 얘기잖아요. 확실히 틀렸어, 이거는. 1번, 3번 확실히 틀렸고, 4번에 시장은 기반설 부담구역을 지정하면 기반설 설치계획을 수립해야 되며, 기반설 설치계획 수립해야 되죠? 이를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된다. O? X? 넘어가요? 이건 넘어갈 게 아닌데. 맞는 얘기인데.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하면 1년 내에 설치하라. 설치계획 수립하라. 1년은 물은 건 아니고 설치계획 수립하라. 맞잖아, 그죠? 몇 년 내에 물은 게 아니잖아, 지금. 하여튼 설치해야 돼. 설치계획 수립해야 돼. 그리고 관리계획에 반영하라. 뭐가 이상한가요? 몇 년 나오면 다 파악을 하시고 그런 얘기 없잖아. 그럼 설치 수립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렇게 관리계획에 반영해야지. 이게 기반설에 관련된 얘기니까. 5번에 기반설 부담구역에서 개발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기반설 설치명을 부과해야 된다. 기반설 부담구역에서 개발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부과해야 돼요? 에이, 이건 그 얘기잖아. 설치비용 부과 대상이 무엇이냐. 지금 여기 얘기 들으려면은 개발행위를 허가받고자 하는 자에게 다 부과하는 얘기가 되잖아요.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부과 아니고 개발행위 중에서도 아까 무엇만 200을 넘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행위를 하는 자가 내는 거지. 지금 여기 얘기 들으면 그냥 개발행위 허가자 받고자 하는 자는 다 부과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수많은 개발행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중에서도 신축과 증축 행위를 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런 말을 바꿔서 넣는 거잖아.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뭐 이런 절차까지 몰라도 되는데 군수가 할 때 여기서는 도시 통지 안 받아요. 그냥 특권시장소가 그냥 지정을 합니다. 시민만 거쳐서. 어디선 받고 왜 안 받는 경우는 진짜 중요한 질문은 아니고 한 4번이 정답이에요. 자, 됐고요. 우리 보측에 나오는 거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돼. 자, 이제 개발법 들어갑니다. 아무리 바빠도 개발법이라면 그래도 그건 해야지, 최소. 개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흐름은 자꾸 항상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상태에서 풀어야 돼요. 도시개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흐름 잡는 거. 자, 먼저 도시개발에 대한 계획,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요. 개발계획 수립한 다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구체적으로 지정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원칙적 순서예요. 원칙적 순서. 근데 예외적으로 녹지나 비도시 같은 데서는 녹지나 비도시 같은 데서 이 변두리 등에서는 구역부터 먼저 지정을 하고 나서 개발계획을 나중에 수립할 수 있는 곳으로서 이런 것. 그 다음에 구역 지정됐으면 이 사업의 시행자가 누가 되느냐. 시행자라면 공공과 민간, 민간 중에서 조합.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를 받는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통해서 사업시행권을 땄고 사업시행권을 땄으면 누구에게 뭘 줄지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 방식은 수용 사용 방식. 시행자가 수용을 통해서 취득한 상태에서 일반에게 공급하는 방식. 큰 사업에 적합한 환지 방식. 땅과 땅을 교환해주는 방식으로서 종전의 소유자에게 땅을 공급하기 때문에 작은 일에 적합한 방식. 손용하는 거. 여기로 해왔다면 수용상으로 해왔다면 실시기 인가고시 다음에 공급계획이 나오고 공급계획이 나오고 공급계획 나왔으면 공사시에서 끝났다. 중공사 공사완료 공고 후에 일반 분양을 한다 했습니다. 환지 방식이라면 환지계획 세워서 인가를 받는 환지계획 인가고시가 나오고 나서 공사시에서 끝났다면 중공사 공사완료 공고 후에 조선으로 환지를 추설해주는 환지 처분 이렇게 나가는 건데 중간에 공사 기간이 장기될 때 환지 예정지 제도 이런 것들이 딱 떠올라야 되고요. 이건 임의적 제도죠. 만약에 개발사 행정청을 정리한다 그러면 제가 도시개발 사업에 관련된 행정청이면 구역의 지정권자가 다 한다. 구역의 지정권자가 다 한다 그랬어요. 하나 빼고 이 구역의 지정권자는 사람이 원칙은
시도지사급이고 대도시에서는 대도시 시장이 하잖아. 근데 예전으로 이제 국장이 하는 큰 거 이거를 따로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이 대부분 다 하는데 하나 빼고 환직의 인가권자만큼은 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요거 하나 따로 기억하시고 나머지 행정청에 나오면 다 구역의 지정권자라고 답하시면 돼요. 구역의 지정권자. 그리고 제가 개발법에서도 동의요건 하면은 일반 동의가 면적 기준으로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 동의와 소유자 청수 2분의 이상 동의를 받는 걸 보통 동의로 생각하시되 그렇지 않은 예외 사유들을 따로 기억하시는 편이 좋고 우리가 이거 할 때 여기다 이제 살 붙이는 것들 막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나오는 대로. 여기만 해도 조성토지와 원형지, 환지와 보류지에서 작성 나가는 것들. 자, 그럼 지금 1번 문제 보시죠. 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이후에 개발계획 수립 발생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홀수 문제지만 2번 문제도 똑같은 문제란 말이에요. 이거죠? 이거. 녹지 비도시. 이 중에서도 전부 다 녹지 비도시인 경우도 있지만 주상공, 녹지 비도시 하는 주상공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30% 이하 작을 때 70% 이상이 녹지 비도시일 때 그런 거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번 자연 녹지는 녹지니까 보정 녹지는 아예 없다는데 나오지도 않을 거예요. 당연히. 2번에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 면적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인 곳 이러면 이게 답이지. 주거지역이 전체의 30% 이하여야 되잖아. 그래야 들어갈 수가 있잖아. 근데 50% 이상 안 돼. 농림 비도시, 보전관리 비도시, 생산녹지 답이 2번이 되는. 이렇게 몇 번 물었었다고요. 이거 넘겨보세요. 이제 3번에 하필 또 개발계획 수립 변경이나 도시다수 산정 방법이 나왔는데 한 번 딱 나왔던 거 이거는 도시 개발 조합에서 할 때 도시다수 산정 방법 그게 오히려 더 좋아요. 문제가 됐어. 이거는 됐고 그 대신 4번을 봅시다. 3번 한번 쓰니까 4번 보죠. 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켜서 요거는 독자적인 문제로 한 번 나오고 지문 중에 몇 번 나왔던 거예요. 자, 이거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개발계획 내용 중에 원래 여기 다 들어가지만 내용 중에 일부는 구역 지정 이후에 천천히 포함시킬 수 있다. 그 얘기죠? 구역 지정 이후에 포함시키는 상 이게 뭐라 그랬어요? 박수세단 했던 거잖아. 박수 받으며 등장하는 세단 했던 거. 박수세단. 밖이 도시개발구역 밖에 기반서를 설치할 때 비용 부담계. 밖이 포인트죠. 수용 사용의 세부 목록. 세입자 주거생활 안정대책. 단계적 사업 추진하는 거. 이 네 가지는 구역 지정 이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키는 사항이다. 그런 사항을 찾으래요. 어디 있나 그러면? 3번이 바뀌네. 박수대단 중에 하나. 자, 그럼 원래 홀수 5번 문제 보세요. 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홀수만 풀어보라는 게 참 잘한 것 같아. 이렇게 보니까 홀수가 더 좋은 것들이 많아. 가끔 이상한 것은 옆에 거 하면 되고. 그지? 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냥 할 수 있대요. 그럼 하라 그러면 돼. 분할할 수도 있고 서로 떨어져 결합할 수도 있고 정비구역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필요한 경우 할 수 있다. 2번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할 때 분할 후 사업시행지구 면적은 각각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된다. 있어. 이것도 우리가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면적 규모가 1만, 3만, 30만 이상으로 지정하라. 그런 얘기가 뒤에 나오는데요. 분할할 때 그러면 제일 작은 게 1만 기준이기 때문에 분할된 후 각 면적은 최소 1만 이상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지역에 지정할 때마다 1만, 3만, 30만 중에 하나야 되거든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3번에 세입자 주거생활 안정대책에 관한 사항 세넷에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포함시킬 수 있다. 맞죠? 이건 맞는 질문이에요. 확실히. 4번의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 수립할 때 시행자가 지자체인 경우 토지소유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깔끔하게 틀렸네 이게. 2번 같은 지문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유명한 얘기죠 이거 4번 거는. 자, 제가 이거 개발계획은 원래 지정권자가 수립하는 계획이라 주민동의 필요 없는데 이 개발계획 내용 중에 무엇 할 때만 환지 방식하고자 수립할 때만 동의를 일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왜? 환지 방식에서는 여기 당사자가 스스로 신청가 되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리 환지 방식으로 한다 그래도 이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당사자 스스로 시키는 게 아니고 국가나 지자체가 시행한다라면 그 동의를 받을 필요 없는 예외 원칙까지 다 보셔야겠잖아. 지금 여기는 환지 방식 할 때 원래는 동의 받아야 돼요. 그런데 지자체가 시행자다. 그러기 때문에 동의를 필요하지 않는 거라고. 그래서 이게 틀린 겁니다. 5번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개발계획이 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아유 당연히 방향정하에서 들어맞아야지. 이건 당연한 얘기고. 4번만 틀렸습니다. 6번은 너무 쉬운 문제잖아. 이거는 참 너무 쉽잖아. 7번. 국장이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아닌 거. 아 이것도 여기 국장이 하는 경우 여러 번 냈던 거.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거. 왜 국장이 지정하겠습니까? 나라일과 관련했으니까 국장이 하겠지. 국가가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대요. 국장이죠? 네. 시장에서 요청한데 땡. 이게 바로 답이지. 아니 상식적으로 시장 운수가 시군 일과 관련해서 요청할 텐데 왜 도대체 국장 찾아오겠어요? 예? 도지사에게 해야지. 제가 여기 시장 운수 구청장이면은 바로 윗사람이 시 도지사에게 구역장 요청한다 그랬죠? 네. 국장이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중앙행정위원장이 요청할 때 그래야지. 중앙행정위원장. 중앙행정위원장이라야 국가일과 관련해서 요청한다 그랬잖아. 예, 이렇게 바꿔서 냈나? 3번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정부 출연위원장이 30만 이상으로서 국가기획과 밀접한 관련 있는 구역정 제한할 때 이게 제한 중에 예외예요. 아무나 국장에게 제한할 수는 없고 국가기획과 관련에 있어서 제한하니까 공공기관 정부 출연위원장 정도가 30만 이상으로 제한할 때 얘기죠. 국장이 제한하는 거 맞고. 4번 천재지변 긴급한 경우 당연하고. 5번에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 둘 이상의 광역시 대도시에 걸칠 때 당의 시장 간의 협의가 안 될 때 이게 바로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치는 경우 중에 하나고 그러면 원래는 관계 시도사 대도시장이 협의를 하여 한 사람을 정한다 그랬는데 그 협의가 안 될 때 얘기잖아. 이거는 광역시장과 대도시장 간의 협의가 안 될 때니까 그 사람이 못하니까 국장이 이렇게 했던 거 그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2번만 틀렸고 여러분 8번도 똑같은데 8번의 정답이 지방의사장이 30만 이상 규모로 구역 지정을 요청한다. 지방의사장은 요청할 수가 없어. 요청할 수가 없어. 요청은 같은 행정기관이 요청하는 거야.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해야지. 그러면 이거를 제한한다? 제한해도 틀려. 제한으로 바꿔도. 지방의사장은 지방에만 신경 쓰기 때문에 국가에 관해서 요청도 못해. 막 틀렸어요. 자 됐고 그냥 같은 얘기라. 9번 보세요. 자, 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 여러분,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은 요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12사람 중에서 구역정을 제한할 수 있는데 누구는 안 된다 그랬습니까? 행정청이나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행정청 자체는 요청권자는 지정권자니까 제한을 인정할 필요가 없고 조합은 구역 지정 이후에 도시개발조합을 만드는 거예요. 도시개발조합이라는 것은 구역지정 이후에 만들어야 돼. 그럼 구역 지정을 제한할 때는 아직 구역지정 전이죠? 네. 조합이 없는데 어떻게 조합이 제한을 해요? 그래서 행정처나 조합을 아닌 자가 요청권자의 시장을 수준에 제한한다. 민간이 제한할 때는 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다. 얘기 중에 하나. 그런 식의 얘기 중에 하나인데 당연히 여기서는 누가 제한할 수 있느냐? 없는 자. 바로 1번 조합이에요. 없는데 어떻게 제한을 해? 예? 됐고 11번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은 결합하여 하나의 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있다 그랬죠. 2번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환지 방식의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토지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아니 국가잖아 국가. 국가 지자체일 때는 환지 방식이지만 동의 받을 필요 없다.
3번 광역시장이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군수나 구청장은 광역시장으로부터 송부받은 관계서를 일반에게 공납시키지 않아도 된다. 넘어가요. 아유 잘했어요. 넘어가요. 그래야지. 뭘 고민을 해. 아이. 4번에 넘어가 봐야지. 하여튼 모르는 건 하면 일단 넘어가 봐요. 괜히 또 그것 때문에 긴장하고 그러지 말고. 계속 모르는 거 투성이라서 찍어야 된다면 편하게 찍으면 돼. 그때 가서. 4번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도시개발사업에 공사하려 공고일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구역 해제네? 네. 구역 해제라면 네, 다음날에 빠져 틀린 거 이거는. 다음날에 빠져 틀렸어. 여러분 제가 도시개발구역의 해제는 해제된 것으로 보는 해제 의제 사유인데 두 가지. 사업 시행이 미시행, 반대로 시행이 완료됐어요. 지금 완료된 사유잖아. 보통이라면은 여기 공사 완료 공고 다음날, 환지 방식이라면 공사 완료 공고에 환지 처분하니까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자동 해제는 다음날 다 붙어야 되잖아. 미시행 여기서 해봅시다. 여기서 지금 물은 건 아니지만 지금 구역이 지정된 상태에서 핵심 절차는 실시계 인가 신청 없을 때 얘기잖아요. 그럼 구역 지정될 때부터 실시계 인가 신청이 3년 내 없을 때 그 다음날 구역은 해제정서로 본다. 만약에 여기서 구역부터 지정하고 계획을 나중에 수립한다면은 여기서 2년, 이것이 3년. 그래서 구역이든 계획이든 실시계 인가 신청은 둘 다 3년 내고 구역과 계획서가 2년이다. 그런데 여기 2년, 3년 붙는 것은 면적이 330만 이상이면 5년을 하고 다음날 붙는 건 똑같고, 이렇게 사업이 미시행으로 해제가 됐다면 이 구역 지정으로 의했던 효과는 과거 지역 지정 전의 지역으로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업이 완료돼서 해제가 됐다면 환원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된다. 이 기본적인 얘기잖아. 그러면 2번은 4번은 공고일에서 틀렸고 다음날에 붙어야 되고, 5번이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완료로 해제 의제됐대요. 공사 완료로 해제가 의제되면 도시개발구역의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 구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맞네요. 사업 완료니까. 딱 맞잖아 이게 그냥. 그럼 3번이요?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개발계획을 변경했대 광역시장이. 그럼 그 밑에 있는 군수구청장이 일반에 공납시키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 이거는. 아니 지금 광역시장이 바꾸고 나서 왜 군수에게 보냈겠어요? 일반에게 알려주라고 보낸 거예요. 알려주라고. 자기네만 알고 있을 거면은 개발계획 알려주면 누가 알려주나 그러면? 공납시켜야지. 몰라도 되지만. 예? 몰라도 되지만. 자 12번도 봅시다. 도시개발법상 다른 문제 없으니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및 규모에 대해서 가로수에 들어갈 숫자 해설 보세요. 해설. 이건 제가 5, 6월 달에 추가한 거잖아. 해설 보시면 여러분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최소 규모 제한이 있어. 명색이 도시개발인데 너무 작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1만, 3만, 30만 이상 이걸 먼저 잡아야 돼. 1만, 3만, 30만 이상. 1만, 3만, 30만 이상이에요.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도시지역이 1만 3만이 나오겠지. 비도시가 30만이 되겠지요. 비도시일수록 크게 변두릴수록 크게 개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비도시가 30만을 보시면 돼요. 원칙이. 그럼 도시지역이 1만 3만 둘 중에 하나인데 도시지역 중에 주의할 것은 보존 녹지만 유일하게 아예 지정을 못하는 것이에요. 이 얘기는 들어봤죠? 그죠? 도시지역 중에서 가장 보존할 필요가 큰 보존 녹지는 보존의 필요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끝까지 도시개발하지 말고 도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개발하지 말고 남겨놔라. 그래서 보존 녹지는 안 되고 나머지 지역 중에서는 공업지역이 할 때가 3만이에요. 나머지 도시지역은 1만이고. 그러니까 1만 3만 중에서 공업지역만 3만이라고요. 도시지역 중에서는. 왜 공업지역이 3만이냐? 주거지역에서 개발한다면 주로 집들이 들어서겠네? 상업지역에서 개발한다면 주로 상업지니까 상가가 들어서겠네요? 공업지역이면 공장이 들어갈 땅이니까 주로 개발해도 그쪽으로 하겠죠? 어디가 제일 넓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업지역이 할 때가 3만 원으로 하라는 거야. 그래서 제일 넓어야 되니까 공장 들어설 땅이니까. 그래서 1만 3만입니다. 비도시가 30만이야. 비도시가 30만인데 비도시지역 중에서도 아파트 연립의 건설계획 포함되는 경우로서 초등학교 문제 해결했다 그러면은 이것이 지구단위 계획 지정할 때도 비슷한 면적 요건인데 10만이 돼요. 그때는 좀
대충 보시고. 자, 그럼 다시 문제 봅시다. 자, 가로수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나 이런 것은, 어이구, 또 작년 문제래, 작년 문제. 주상, 얼마 이상 해야 돼요? 1만. 공업지역은? 3만. 자연녹지는? 1만. 지정면적이 30%인 생산녹지? 1만. 아이, 그래요. 그냥 여기서 다 도시지역이야, 다 도시지역. 공업지역만 3만이 되죠? 네. 13? 11. 답이 2번이 되겠네. 잘 푸시는데, 여러분들? 봐요, 이거 뭐 별 문제 없어. 그냥 29의 문제라도 아주 틀리는 거 틀려도 된다니까. 이런 거 맞추면 돼, 이런 거. 자, 13번도 이거 한번 봅시다. 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특광시장업체 허가를 받아내니 이것이 바로 국계법상 개발행위랑 구별되는 도시개발법상 개발행위를 얘기합니다. 정비구역에서 개발행위랑 거의 같은. 둘 다 사업의 지장을 안 주려고. 그래서 우리 앞에 배웠던 국계법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여기가 더 많은 게 사업에 지장을 주는 것들. 예를 들어 국계법에서는 건축의 건축만인데 여기서는 가설 건축물 건축도 들어가고 건축물의 대수선 유무병도 들어가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다른 거 다 똑같아도 토지 분할이다. 모든 토지 분할이 다 허가 대상이고 그 다음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도 옮기기 쉽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을 때고 옮기기 쉽지 아니해야지 돈 들어가니까. 중목의 벌채식죄, 중목의 벌채식죄 사업에 지장을 준다 했잖아. 안 받는 행위도 나름대로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 안 받는 행위. 자, 그걸로 되는지 봅시다. 지금 허가를 받아내는 행위를 찾으라는 거예요. 1번 농림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비닐하우스. 간이공작물이잖아. 상식적으로 농사짓기 위한 비닐하우스인데 이걸 허가를 받게 하겠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경작은 형질변경? 경작을 위한 것이고 이거 다 공통점이지 아니죠? 네. 3번에 도시개발구역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자연경관을 선사하지 않는 법원에서 소개치니까 지장을 주지 않으니까 그죠? 사업에 지장을 안 준다 그랬어요. 도시개발구역에 남교도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다. 남교도로 결정된 대지예요. 그러면 시행자가 손댈 땅이 아니잖아. 아무리 물건 쌓아놔도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주로 이제 예외 규정에서 많이 냈네. 이거는 토지 분할. 너무 뻔하게 이게 답이죠. 토지 분할.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토지 분할은 허가 대상이에요. 그리고 하나 주의하실 것은 중목의 벌채식재가 허가 대상이지만 관상용 종목의 임시식재는 임시니까 가벼운 것이다. 근데 임시라 하더라도 경작지에서 심는다면 다시 허가 대상이 된다. 이렇게 들어요. 아유, 뭐 어디서 나와도 다 맞추겠네. 그럼 됐고. 시행자와 실시계획 파트네요. 1번. 뭐 2번과 똑같은 문제입니다. 2번은 최근에 나왔고 뭐 더 최근이지만 그래도 훨씬 똑같아. 여러분, 제가 요거 할 때 여기 안에서 여러분들이 국계법 그 앞부분에 처음 할 때보다 이거 더 잘하시는 것 같아 지금. 아,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더? 국계법은 한참 됐고? 아, 그럴 수도 있겠네. 아니, 훨씬 국계법은 쉬운 게 많아? 국계법도 쉬운 게 더 많았어, 제가 볼 때는. 여기보다. 근데 지금 이렇게 다 풀어가면서 보니까 아까 국계법에서는 좀 약간 헤맸던 것 같고 여기가 오히려 더 쫙. 야, 오늘 했던 정비법 얘기 풀어보면 그냥 날아다니겠는데, 이거? 그래서 항상 문제는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기출을 지금 어떻게 되는지 적응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 했잖아. 적응하기 위해서. 내용만, 이론만 생각해놓으면 문제 푸는 건 어떻게 바꿔내도 쉬워요. 풀면서 이상한 거 있으면 지나가고, 아는 데서 찾아보고 이러면 돼. 문제는 내용이 생각 안 나서 그렇지. 근데 기출로서 그 특성을 익히기 위해서인데. 자, 우리 조합이 제일 많이 나와요. 조합. 조합은 매번 나오는 건데 우리 고전에 시행자 12사람 중에서 지정한다는 이거는 뭐 공과 민간정도 구별하면 되는 거고 이 환지 방식에서 예외적 시행자 지정할 때는 원래는 토지주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지자체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거기서 뭐 그 토지주나 조합이 개발계획고시일로부터 개발계획으로부터 1년 내 시행자 지정 신청을 안 할 때 이게 시행자 지정 신청 기간이고 또 여기에 대한 예로서 이 정도 조합을 못 만들 동의요건 못 채울 때 이거보다 작은 면적 2분의 1 청소 2분의 1 반반 정도가 지자체 시행에 동의해도 가능하다. 숫자 나온 건 그 정도입니다.
다른 것도 있지만 그 정도의 숫자는. 이건 시행자 지정사유고 시행자 변경사유를 지금 묻고 있잖아. 시행자 변경사유는 시행자가 있는데 못하니까 다른 사람 바꿀 수 있는. 시행자가 지정되는데 취소가 됐다. 시행자가 있는데 부도 파산이 나서 못한다. 그거 왜 숫자라면은 구역고시일로부터 이거랑 구별하시라고 했던 거 있잖아. 구역고시일로부터 실시의 인가 신청이 1년 내에 없을 때. 그래서 제가 시행자 지정 신청이든 실시의 인가 신청이든 예적 시행자 지정사이든 시행자 변경사이든 드물게 나온 여기서는 둘 다 신청은 1년이다. 그러나 실시의 인가를 받은 후 사업의 착수는 2년 내야 된다. 신청은 1년이지만 착수는 2년이다. 이게 유일한 2년이다. 여기 나와봤자 숫자밖에 못 봐. 기억나시죠? 여기가 그냥. 그래서 1번 보시면 구역 지정권자가 도시발 사업의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1번 시행자가 도시발 사업에 대한 실시 인가를 받은 후 2년 내 착수를 안 할 때 변경할 수 있죠. 행정적으로 시행자 지정이 취소가 됐으면 그 사람 못하니까 당연히 변경할 수 있고. 3번에 구역 정보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시행자가 구역고시로부터 6개월 내 실시 인가를 신청하실 때 6개월짜리가 어디 있어요? 1년이지. 1년 아니면 2년인데 공사 착수랑 관련된 것만 2년이라 했잖아. 이거 1년이지. 뭐 6개월 연장은 가능해요. 1년이야 기본적으로. 4번에 시행자 부도 파산, 생장한 실시인가 취소했다. 당연합니다. 자, 이제 3번 볼까요? 3번 문제, 2번 똑같은 문제고. 도시발 사업 시행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거 작년 문제네. 작년 문제 참. 옳은 것은 국가는 도시발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없다. 될 수 있지. 국가가 뭐 왜 안 되겠어요. 2번에 한국철도공사는 역세권 개발에 따른 역세권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도시발 사업 시행자가 된다. 아이, 좋아. 넘어가야지. 뭘 자꾸 고민하고 있어. 이런 거 넘어가. 3번의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도시발 사업에 대한 실시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내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할 때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맞아요. 이게 정답이네. 이게 정답이잖아, 그냥. 역시 2년 착수를 물어보면 변경 사유 중에 하나. 2번 같은 걸로 고민하고 당황하면 또 이거 3번이 안 보기도 한다고 그냥. 헐 욕심내지 말고. 이 2번 집은 난생 처음 나왔던 거 이게. 근데 여기서 역세권 개발 사업 할 때만 이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것은 한국철도공사가 아니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에요. 시설공단이 할 때라. 그런데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거를 정답화시키겠어요. 3번에서 탁 찾아달라고 손 들고 있잖아 지금. 응? 4번의 소유자가 구역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 면적 2분 이상 해당하는 소유자 동의를 받는다. 제한할 때 얘기죠? 네. 제가 민간인이 제한할 때는 동요권 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라고 했잖아. 일반 동의다 예외 중에 민간 시행자들은 3분의 2 이상 동의. 그래서 이거 틀렸고. 5번의 사업 주체인 지자체는 조성된 토지의 분양을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이게 개발법상 대행이잖아. 우리 개발법상 대행은 일부 대행. 공공이 자기가 하는 일의 일부를 사업의 효율적 추진해서 민간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그 일부가 설계, 분양 설계, 토지에 대한 공사도 민간이 잘하니까 공사 부분, 그리고 상냥하게 분양하는 분양 업무를 있잖아. 분양 업무. 지금 분양 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다. 지자체니까.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작년 문제인데, 볼 때는, 종합문제. 1, 2번은 이제 12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얘기고, 3번은 시행자 변경사유에서 물어봤고, 4번은 구역 제한사유고, 5번은 대행 문제네. 이거를 종합해서 문제 물어봤잖아. 근데 뭐 3번 문제 찾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조합에 대한 문제 5번 봅시다. 5번. 도시발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조합원. 여러분, 조합원이면 누구예요? 일단 토지 소유자로 한다. 조합은 환지 방식에서만 시행돼야 되고 토지 소유자만이죠. 도시발 조합이니까. 조합원은 구역 내 토지 소유자 및 저당권 전한다. X. 어디를? 저당권자 빼야지. 토지 소유자만 들어가야지. 의결권이 없는 조합원도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다? X. 우리 의결권 있는 조합원이어야 임원도 되고 대의원도 되고. 의결권 있는 조합. 여기서 의결권 있는 원래 조합원은 토지 소유자라고 했는데, 그럼 토지 소유자면 공유하고 있어도 일단 소유자예요. 그럼 조합원이 원래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중에서 의결권은
대표자 한 명만 준다 한 거. 거기서 이제 의결권이 없는 조합원이면 공유자 중에서 대표자가 아닌 사람을 얘기해요. 의결권 있는 조합원 중에서. 자, 3번의 조합원으로 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는 사유 발생한 다음 날로부터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조합원은 토지 소유자이기만 하면 당연히 조합이 된다 그랬죠? 지금 감옥에 가 있어도 조합원이 돼야 된다고. 이건 임원의 결격사유잖아. 조합원의 결격사는 없다 그랬죠? 토지 소유자이기만 하면 당연히 조합이 된다 그랬잖아. 항상 그걸 이렇게 막 바꿔서 낸다고. 4번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내에 보유한 토지 면적에 비례하게 의결권을 가진다. 면적에 비례한다면 면적 크기에 따라 의결권의 수가 달라진다 그랬죠? 그게 아니죠?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결의권. 면적에 관계없이에요. 물론 단 예외적으로 어느 조합원의 소유권 전부를 이전받는 조합원은 의결권 승계는 가능하죠. 예외적으로. 지금 이거는 하여튼 뭐 원칙 갖고 얘기한 것이고. 5번의 조합원이 정권에 따라 부과된 부과금을 체납한다. 그럼 조합은 시장허수구청에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어. 맞아. 이것도 제가 5월 달에 정리해드린 건데 여러분, 개발조합이든 정비조합이든 개발법이든 정비법이든 마찬가지예요. 조합이든 아니든 마찬가지고. 어떤 돈 내야 될 사람이 안 낸다. 여기서 보면 조합원이 돈 내야 되는데 돈을 안 내고 있거나 체납한다. 아니면 청산금을 내야 될 자가 안 낸다. 버틴다. 민간인이 강제징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강제징수는 누가 할 수 있어요? 공공이 한다 아니야. 국가지자체 행정청만 가능해. 행정청만 가능해. 이 강제징수는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이기 때문에 공공이 한도 안 돼요. 행정청만 가능하다 말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금을 국세를 안 낸다면 국가가 국세 체납 처분 예에 따라서 강제징수합니다. 지방세를 안 낸다면 지자체가 지방세 체납 처분 예에 따라. 그게 공매예요, 공매. 딱지 붙이고 일정까지 안 내면 이제 공매 다 넣잖아. 그래갖고 회수하는. 이거는 강제 집행은 강제징수는 국가만 가능해요. 국가 지자체 행정청만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이 됐든 누가 됐든 행정청이 아닌 자라면 본인이 강제징수 못해요. 못하니까 행정청에게 맡겨야 돼. 여기라면 이제 여기랑 관련된 지자체장에게 맡기겠지. 시장에서 구청장에게. 시장에서 구청장이 직접 시행을 했다면 자기가 직접 강제징수하면 되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대신 민간인이 만약에 행정청에 징수를 위탁해서 행정청이 열심히 지방세 체납 처분 예에 따라서 걷어줬죠? 여기는 안 났지만 4% 주는 거예요. 4%. 수수료로 그렇게 비싸게 받는다고. 그 사람들이 한 일 별거 없어요. 그냥 딱지 붙이고 공매 절차만 진행하면 돼. 4%나 받아가. 이 4%를 계산 문제로 한번 딱 낸 적도 있어요. 얼마를 줘야 되느냐? 4%. 계산 문제로. 그래서 제가 이거 할 때 개발법 정비법 마찬가지라니까요. 민간인이 행정청 민간인이 행정서 시켜서 드는 게 4%나 걷어간다고 이 사람들이 많이 걷어가. 국민 죽으라는 얘기냐? 죽을 사자 4%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주택법에서 낸 적 없지만 주택법에서 국가 등이 지자체에 일시키는 거 있어요. 막 토지 매수 뭐 이런 거. 국가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막 지자체에 매수시키는 거 있어. 그 절차 막 매수하러 가면 사람들 막 뭐 돈 더 받으려고 막 진짜 악다구니 뭐 엄청나게 힘듭니다. 이거는 그냥 공매 처분은 간단하다니까. 국가가 지자체에 일시키면 2%도 안 줘요. 2% 한도 내에서 다시 영의정한테 조금만 준단 말이야. 이게 훨씬 간단했는데 민간이 일시켰을 때는 4%나 받아간다고. 4%짜리. 여기 당연히 그냥 위탁할 수 있다는 묻은 것이고. 7번 보세요. 7번. 자, 도시개발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조합을 설립하려면 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직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된다. 유명한 얘기죠, 그죠? 네. 누가 토지 소유자만 다른 사람 들어가면 안 돼. 토지 등하면 또 틀리고 7인도 바꿀 수 있어요. 황해 맞아요. 황해 7인. 또 누구에게 지정권자 다 바꿀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다 맞아요. 2번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 정관기재상인 주된 사무소 소지를 변경할 때는 지정권자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된다. 참 들어보죠? 넘어가요.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을 겸할 수 없다. 맞아요. 맞죠? 네.
맞아. 확실히 맞아. 1번 겸직금지 1번 3번 맞아요. 4번의 조합에 대해서 도시개발법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이나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맞아요. 법인이잖아. 비영리 사단법인. 비영리니까 민법, 사단이니까 사단법이라고 하는 규정 딱딱 맞아요. 5번에 조합인 시행자가 행한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어때요? 맞아요. 그럼 답이 2번 몰라도 2번이네? 이렇게 찾아요 그냥. 아니 여기 다 맞잖아. 그리고 5번도 당연히 맞지. 이거 따로 안 했어도 제가 행정심판 원리 말씀드렸잖아. 여기서 시행자가 행한 처분이면 국민을 구속하고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죠. 그러면 그 대신 조합인 시행자가 있으니까 행정성이 아니자죠? 그럼 행정심판을 제기한다면 누구에게 제기해야 될까요? 여기서는 구역 지정한 자, 구역 지정권자가 이 사람 시행자로 지정해준다 그랬죠? 구역 지정한 자에게 제기한다 그래야 되겠지.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거예요. 다행히 다른 게 다 정답이 될 수가 없잖아. 그럼 2번 다시 보시면 2번도 제가 오를 때에 추가하는 건데 도지와 조합에 나온 건 다 맞춰야 돼.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 정관기재사항인 주된 사무소지를 변경할 때는 지정권자 변경 인가를 받은. 여러분 우리가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 정관 등을 작성하여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설립 인가 등을 변경하려면 다 같은 절차잖아. 그럼 변경이 됐으면은 역시 똑같은 일정한 결의, 동의요건 있잖아. 그 동의요건을 거쳐서 인가를 똑같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항상 변경할 때는 경미하다. 경미할 때는 그 인가 필요 없다. 동의 필요 없고 인가 필요 없다. 이렇게 나가는 거 있죠? 지금 여기서 만약에 변경 인가를 받아야 되느냐? 그 내용을 보고 아니냐. 그래갖고 한 건데 그렇다고 경미한 변경인지 아닌지는 매번 수많은 군데에서 다르게 나오는데 그걸 알 수는 없어. 그냥 가벼운 것인지 아닌지는 이 가벼운 것도 엄청 많이 나온다니까. 국회법에서도 몇 군데서 나오고 개발법, 정비법도 마찬가지고 뭐 다 나와. 어떻게 하나나 다 이거를. 그런데 봐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보세요. 우리 정관기재사항을 변경할 때는 정관 내용에 대해서 원래는 인가를 받아야 돼. 그런데 뭐 때문에 변경하느냐? 주된 사무소 소지를 변경한대. 어떤 조합원의 권리 의무에 대한 걸 변경하는 거 아니고 뭐 구역을 이런 게 아니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어디든지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여긴데 여기 동네에서 옆쪽으로 이사를 하려고 해. 이거 변경할 때 글쎄 이렇게 해도 되는지 지정권자 찾아가서 시의도에서 찾아서 인가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안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안 받아봐요. 경미한 변경이라면 인가 받을 필요 없어요. 그런 내용이야 이게. 일일이 보실 수는 없어. 그런데 나왔을 때 판단해서 봐야 돼. 지금 뭐 정답 산데는 지장이 없었지만 다른 게 워낙 확실하게 맞으니까 혹시 잘 못 찾을 때는 살펴볼 때는 그렇게 느낌 잡아서 봐야 돼요. 이거랑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정관기재사항에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주된 사무소 소지 변경이랑 공고 방법 변경 있잖아. 공고 방법 변경. 공고로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공고하는 방법을 바꾸는 것 정도라면 굳이 인가를 받아야 될 정도로 중대한 건 아니다. 이 두 가지가 경미한 변경입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뭐 9번을 보면 될 텐데 혹시 해야 될 것 중에 뭐 빠졌나 해서 살짝 8번을 봤는데 9번을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어차피 뭐. 자, 보세요. 9번.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조합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어때요? 될 수 있다는데 뭐. 만약에 다른 방식은 될 수가 없죠, 아예? 네. 환지 방식에서만 시행자가 된다 그랬잖아, 조합은. 근데 환지에서는 터질 수 있다는 조합이죠? 그러니까 조합이 될 수 있다. 2번 조합을 설립하려면 구역 안에 토지주자 7명 이상이 정관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된다. 아까 나왔던 지문이네? 조합이 작성하는 정관에는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포함되어야 된다. 모르죠? 정관 내용을 우리가 언제 공부하고 있어, 그 많은 걸.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없을 때 찾는 거예요. 4번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와 소유자 2분의 1에서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게 틀렸잖아, 이게. 조합 설립 인가 동의 요건은 유명해요. 일반 동의. 면적 3분의 2 이상 총수 2분의 1 맞아.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 그런데 제가 요구할 때 여기서 주의하시라는 게
여기 면적 계산할 때는 국군주를 포함한 전체 면적으로 계산을 하되 사유지 동의를 먼저 받고 안 될 때 국군이 찾아와라. 동의 순서가 사유지이죠? 네. 국군주를 포함해서라고. 그리고 총수에서도 공유하고 있으면 대표자 한 명으로 사람 수 계산한다. 집합건물상 9번 수의자라면 각각이고 그 정도 얘기밖에 없다고. 그게 지금 8번에서 다루는데 지금 여기서 다루는 거예요. 국군주를 제외하니 틀렸어요. 포함한 전체 면적으로 계산한다고 여러 번 나왔던 지문이에요. 틀렸고 5번에 조합의 이사는 그 조합의 조합장을 겸할 수 없다. 겸직 금지에 딱 맞는 얘기잖아. 4번만 틀리는 거죠. 11번 봅시다. 또 다 반복이야. 다 반복. 여러분 작년 문제가 또 10번에도 있잖아. 작년 문제. 다른 거 다 비슷한 얘기예요. 지금 저 5번 보세요. 다 앞에 반복밖에 없어요. 5번 보세요. 의결권 가진 조합원 수가 100인인 조합은 총회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대연호를 둘 수 있다. 두어야 한다? 그럼 이게 틀렸어요? 지금 틀렸어요 이거?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맞잖아. 네, 50인 이상. 50인 이상. 100인이잖아. 네. 50인 이상에 속하죠. 네. 이게 정답이야. 이게 정답이야. 다른 거 다 뻔하고 정해진다. 아, 역시 정비법에 바로 들은 게 있으니까 두어야 한다가 딱 나왔는데 차이점이잖아. 개발법에서는 50인 이상일 때 둘 수 있다. 정비법으로 하면 100인 이상일 때 두어야 한다. 이건 도시개발 조합이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100인이라고 딱 얘기하니까 50인 이상에 속하죠? 그러니까 둘 수 있다. 딱 맞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었어요. 지금 잠깐 경고 헷갈려서 이거 맞춰 이거. 11번 보세요. 11번. 총회의결상 중에 대의원회가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대의원회가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게 일부죠. 그죠? 네.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은 다른 얘기를 하면 총회에서만 의결해야 되는 총회 정권사항이라고 하는 건데 그건 정관 내용 중에서도 중요하니까. 5가지가 있다 그랬잖아. 제일 중요한 게 정관의 변경, 약속의 변경이니까. 또 계획 중에서는 이거 개발 계획을 우리 환지로 할 때 동의를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 동의 못 맞췄을 때 나중에 만들어진 조합이 총회의를 통해서 동의하면 추인된다 했던 거 요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환지 계획이지. 계획 중에서는 실시 계획 아니죠, 그죠? 그리고 임원의 선임이라고 해임단의 임원의 선임. 그리고 조합의 합병 예산이 5가지밖에 없잖아. 조합의 설립에 대한 얘기라. 그러면은 대응할 수 없는 사항, 그 중요한 사항을 찾아라는 거예요. 자금의 차입, 이게 뭐가 이렇게 중요하겠어? 채비지 처분 방법, 처분 방법이 뭐가? 이사 선임. 답은 3번이지. 이사 선임. 조합장 이사 감사, 임원 선임이잖아. 이건 총회에서만 해야지. 대응을 대응할 수 없습니다. 그 5가지 있는 거. 박스에. 다 됐어요. 13번 보세요. 실식에 대한 설명. 12번 문제도 아까 그거요. 일부 대행. 공공이 민간에게 맡겨주겠다 그랬죠? 누가? 공공이 그것만 물었어. 아주 쉬운 거예요. 그러면 책임 문제지만. 13번. 실식에 대한 설명 틀린 거. 여러분 이 실식에 대해서 문제를 내면 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랬어 이게. 왜? 별로 중요한 내용들이 없어서 다 지문들이 이상한 지문들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여기가 시행자가 작성해서 인간은 지정거제가 왔는데 이건 너무 쉽잖아. 이게 몇 번 내다 보니까 낼 게 없어서 그래요. 그 대신 지구 단위기 여기 포함이다. 그 내용도 그 전에 물었는데 지금은 또 이거 너무 지나서. 그래서 우리가 요것도 실시계획 작성하거나 인가를 할 때 지정고자 중에서도 시도의사 등이다 그러면은 바로 아랫사람인 시장과 도청장 의견을 또 국장이 한다면 시도의사 등의 인가를 동의를 의견을 받고 아랫사람 의견을 듣는 거 뭐 이런 거라든지 실시계획 내용 중에 일부를 물어본다 그러면 아주 어려워지고 이게 그런 식의 문제인데 13번 보시면 실시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도 했는데 1번 도시발사에 대한 실시계획은 지구 단위에 포함되어야 된다. 맞아요. 그런데 옛날에 초기 낼 때는 이것만 알면 맞추는 문제였는데 자꾸 낼 수 없으니까 지금 이거는 이제 맞는 지문으로. 2번 시도의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된다. 아니에요. 글쎄 이런 거를 틀리게 냈으니 참 낼 게 없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낸 겁니까. 여기서 시도의사가 하는데 바로 아랫사람인 시장거수구청장 의견을 들어야지 윗사람 의견을 듣고 무시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주로 아랫사람 의견을 했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틀리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걸 정답하니까. 그리고 뭐예요? 실시계 인가신청서는 위치도가 첨부된다. 참 이렇게 세세한 질문을 낼 수밖에 없어요. 4번에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실시계 인가를 신청할 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그쪽 법에서 정하는 관계수를 함께 해서 당연한 얘기고 이거는. 5번에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실시계 인가를 받은 후 사업비의 10% 범위에서 증액할 때는 지정권자 인가를 받지 않아야 된다. 이게 실시계 인가를 받은 후에 증액할 때, 즉 변경이 있을 때 지정권 인가를 원래는 받아야 돼요. 그런데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경미한 사항일 때는 받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도 경미한 사항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경미한 것은 사업비의 10% 범위에서 증감이 다 경미한 거예요. 면적은 10% 범위에서 축소하는 거는데 사업비 증감은 10% 범위에서 증감이 다 경미한 거다. 이걸 어떻게 일일이 하나 하냐고. 또 이걸 안 해놓으면 또 10%가 또 그건지 5%가 그건지 이것도 잘 모르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일일이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주로 구체적 숫자로 이렇게 해서 나오면 경미한 건 이거 글쎄 여러분들이 알긴 쉽지가 않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게 참 우습게 그렇게 문제를 냈던 것이고, 자 14번 오늘 15번까지 풀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두 문제 다 풀어봅시다. 맞아. 자, 실시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작년 문제는 옳은 거. 지정권자인 국장이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는 시장수구청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어때요? 그렇지. 의견은 건 바로 아랫사람이라고. 국장이 할 때니까 바로 아랫사람은 시도사급이 되는 거죠? 네. 시도사 대도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되지. 시장수구청장 아래까지 들어가면 중간에는 시도사는 왜 나를 무시해 그럴 거 아닙니까? 사건 넣으니까. 2번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구역에 대해서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 사업의 명칭, 목적, 관리계획 결정 내용을 관할 등기소에 통보 제출하래요. 야, 지정권자가 여러분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는 사업의 명칭, 목적을 등기소에 통보 제출하려면 뭐 등기할 일이 있나 이거? 뭐 이상하죠 하여튼. 네. 무슨 등기소에 하려면 등기할 때는 하는 건데? 이건 모르겠네. 이거 뭔 얘기인지. 3번의 실시계획 모르는 건데 이상해. 3번의 실시계획 인가할 때 지정권자가 해당 실시계획에 대한 하수도법에 한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허가에 관하여 관계행정위와 협의한 때는 해당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맞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일단 관련 인허가에서 맨날 봤던 것 중에 하나. 그쪽에서 뭐 뭔지 몰라도 그쪽 행정위와 협의했으니까 해당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럴듯하네요. 이거는 일단 찾아봐. 혹시 이거 그럴듯하지만 찾아봐요. 4번에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 중에 사업시행 면적의 20%가 감소된 경우 지정권자 변경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니까 경면명을 얘기하는데, 20%까지 면적 20% 감소는 너무 심하죠? 이건 너무 심해. 어디서 경미할 리는 없어요. 면적 10% 범위 안에서 축소할 때고, 사업비라면 10% 범위 안에서 증감까지 들어가고, 면적은 10% 범위 안에서. 이것도 국회법에서 막 5%만 해서 그러잖아요. 이것도 법마다 다르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참 일일이 할 수는 없어. 그런데 20% 너무 심해. 이건 안 돼. 5번의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고시로부터 6개월 내에 실시계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시행자 변경할 수 있다. 시행자 변경 사유라면은 구역고시로부터 1년 내 신청 안 할 때니까 확실하게 1번, 5번 틀렸고 4번도 틀릴 것 같고 2번도 틀릴 것 같고 제일 맞을 것 같은 느낌은 3번밖에 없잖아. 이거는 조금 어려운 문제네. 작년 문제 중에는 어려운 문제네. 그죠? 근데 이렇게 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2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거 실시계 작성한 인가하면 그 사실을 고시, 이게 실시계 고시라는 거예요. 실시계에 대해서 정하면 그 사실을 고시해야 되지 등기소에 등기할 것도 아닌데 뭘 통보를 합니까? 말이 안 되지. 이거는 그냥 고시하라는 얘기예요. 그걸 이렇게 바꿔냈을 뿐이에요. 그리고 3번은 뭐 뭔지 몰라도 협의된 거 받은 것으로 본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3번을 찾아야 되는 거. 마지막 문제 15번.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구역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지정권자가 한대요. 맞아요. 환지계 인가 빼놓고 다 지정권자가 한다 그랬잖아요. 이번에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일부인 도로, 공원 등의 공공시설의 건설을 지방공사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대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 공공이 민간이 잘하는 부분은 민간 건설 자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거 있었죠? 이건 반대 경우야. 민간인이 공공이 잘하는 부분을
위탁할 수 있는 경우라고 이게. 공공시설 건설이니까 이거 지방공사에 위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가는 건데 자, 뭐 몰랐다 치고 그러면 3번에 조합을 설립하려면 구역의 토지소유자 7명 이상이 정권을 작성해 지정권자의 설립인가? 아이고 이건 뭐 그냥 많은 얘기고 4번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한 동의자 수 산정이 있어 도시보유구역의 토지 면적은 국공지를 제외하고서 또 이게 틀렸네. 포함이죠? 정답 4번 찾아야 돼요. 2번 갖고 해면 안 된단 말이야. 안 배운 거 갖고. 5번에 시행자가 도시발전에 대한 실시 인가로부터 2년 내 사업에 착수 안 하면 지정권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계속 나왔던 지문이네. 그죠? 답은 4번이죠. 오늘 여기까지. 자, 수고하셨습니다.